외국에 가서 일을 함께 참여하면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 형식이 어떤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 형식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 활동을 해왔는데 그 중에 시조라는 양식이 한국의 고유한 정형시의 하나일 겁니다. 영국시의 그 소네트라든지 중국시의 그 한시, 오원율시, 오원고시 이렇게 양식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와 함께 일본의 하이쿠 같은 것도 정형시의 한 유형일 겁니다. 한국의 시조는 고려 마렵,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 그 무렵에 발생해서 조선 중기 16세기 정도까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시조가 널리 번져 나가면서 단형시조,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단형시조가 장르의 양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조와 시조 사이에 연계가 이루어지고 또 주제에 따라 가지고 쭉 그 형태를 변형하면서 전개되어 온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형 시조는 개인의 정서라든지 개인의 의지 등을 아주 명민하게 표현하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정서와 개인의 다른 의지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거기에서 대화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시조의 초기 양식 중에 이방원, 그러니까 나중에 태종이 되는 분인데요. 이방원하고 그리고 정몽주는 고려의 신하였었는데 조선이 되면서 조선의 그 왕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자기들이 세운 나라 속에서 같이 살자는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그런 시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몽주는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시조를 읊어서 두 사람 사이에 그 대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양식을 보였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제안을 한 것은 하여가라고 이제 그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그리고 그때 배경이 개성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성에 만수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칡렁쿨이 이렇게 얽혀 돌아가면서 잘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고려 옛생각만 하지 말고 새로운 그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같이 어우러져 잘 살자.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트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렇게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정몽주의 태도는 매우 단호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미 향한 일편난 심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이방원의 청에 대한 정몽주의 단호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이방원대로 단형 시조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표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단형 시조를 가지고 정몽주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방원의 제안과 정몽주의 거부 이 둘 사이에 대화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렬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장면에 두 시조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조는 개인의 이제 애정사라든지 개인의 일상사 이런 것과 함께 주자학자들의 자기 그 학문의 고유성 또는 자기가 지향하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양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퇴계 이황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그 무렵이 되는데요. 퇴계 이황의 도산 12곡이라는 그러한 시조 그리고 율곡 이의 고산 9곡과 이런 시조들이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학자들의 삶의 세계와 이상적인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조입니다. 이러한 시조가 발달해 나가면서 그렇게 단형 시조를 가지고서는 또는 단형 시조가 쭉 이어져 있는 연시조를 가지고서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세상에서 자기 의지를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시조의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조의 변형은 16세기 후반, 17세기 이 무렵에 나타나는데요. 초장은 그대로 두고 중장을 길게 써가지고 그리고 정장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시조 양식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시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시조, 엇갈린다, 엇나간다 할 때 이거 어시조. 그리고 또 이 시조의 첫 초장만 정격 시조의 양식을 보여주고 그 뒤는 산문적인 그런 형식으로 길게 이렇게 읊어나가는 시조가 있는데 이러한 시조를 사설 시조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감정이 점점 이제 복잡해지고 개인이 자아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조 양식도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게 변하다가 이게 잠시 그 사회 변혁 그리고 개인의 자각 근대가 진행되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류를 다 타고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조 양식이 잠시 주춤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시조가 민족 문학의 한 양상으로 부활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논의가 일제강점기 초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부터 1920년대 고무렵까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제 작가들이 시조 창작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잠시 그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근래에 오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우리 민족시가 또는 우리 한국의 고유한 어떤 시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각이 널리 퍼지면서 시조가 또 우리 생활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많은 시조 작가들이 현대적인 유형의 시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가운데 시조는 근원적으로 개인의 정서적이고 개인의 감정, 정서,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짤막한 형식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근대 후기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복잡하다는 게 전개되는 인간의 심리적 갈등과 또는 깊은 내면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중에 이제 시조의 형식은 이전에 어시조라든지 사설시조 이런 형식들을 많이 차용하는 그러한 시조들이 창작되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시조가 서정양식이고 서정양식이기 때문에 긴 서사를 거기다가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만 우리 삶이 어차피 그런 쪽으로 전개되어 나가니까 서정양식과 서사양식을 같이 결합하는 그런 시조를 쓸 수는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근간에 이제 문학의 형식 실험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를 서사시조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꽃 하나를 읊더라도 거기에다 역사적인 맥락을 결합시킨다면 시조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 시조를 하나 썼는데요. 제목은 능소화입니다. 능소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요즘 피어나는 그러한 아주 우아하고 농밀한 어떠한 그 연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꽃이죠. 그 능소화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높은 담장 궁궐에 갇혀 있었지. 담장은 하늘 아래, 백성은 매돌려 놓고 하늘을 어찌 넘보리. 담장 넘어 엿볼 뿐. 등장한 할아버지 현기증 울렁거려 노을도 서러워서 평생을 울었거니 장원 밖 낯익은 얼굴 무릎 꿇고 통곡뿐. 하늘이 어이 한빛 수년이 빛날까나. 서양의 성인이 있어 하늘을 보았더니 그 성인 모셔 받들면 새 하늘 열릴까나. 개벽을, 내가 감히 개벽을 꿈꾸다니 화들짝 무너지는 가슴. 회자수 눈빛이요, 효수한 장대 타고 올라 붉게 타는 하늘꽃. 이거는 능소화에다가 역사적인 맥락을 부여하면서 좀 새롭게 능소화의 이미지를 서사와 함께 형상화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뭐 절대적이거나 대단한 반응을 불러오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시조의 정격을 벗어나서 요즘 사람들의 감성과 그리고 시대적 정서를 시조 속에 이렇게 올고 넣자면은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시조가 새로운 양식으로 발돋움을 한다면은 이 시조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한국 고유의 정형시 또는 서정시 양식으로 자리를 차지할 게 아닌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한용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맡게 된 신라대학교 유철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 우한용 교수님의 이 문학적 전통과 형식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깊이 있게 경청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작가론이나 작품론, 더 나아가더라도 기껏 한국 근현대 소설에 국한된 제 시야를요, 지난번에 함께 했었던 몽골의 그 드넓은 초원처럼 확산시켜주는 깊이 있고 넓이 있는 그러한 발표였습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한류 문화를 더욱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요, 이 한국 문학, 이제 K-팝 등처럼 K-리터처,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양식이나 형식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학이란 어느 시기,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인간의 일반적인 이 상징행위의 일종이어서 이 삶의 질서나 감각, 정서 등을 제의화시키고 문학적 전통으로 양식화시켜서 계승하는 어떤 보편성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장르류, 기본 장르라고 지칭할 수 있다면은요, 이러한 양식이나 장르류가 시대와 지역 등의 환경에 따라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르종일 텐데요. 이러면 이제 한국 문학의 어떤 특수성, 전 세계의 보편적인 문학이 아니고 한국 문학으로서의 특수성을 문제 삼는다면 이 분화된 장르, 종 또는 변종 장르에서 이제 찾는 것은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종 장르 역시, 장르 종 역시 어떤 제도화된 문학적 관습인 한에서는요, 이 상반된 두 가지 속성을 함께 지니게 되겠지요. 이제 시조 같은 경우에 특히 삼장육부의 어떤 정제된 형식으로 양식화되고요. 그것이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항구성, 항상성을 지니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시대마다 이 변화된 새로운 현실, 역사적인 어떤 현실성이겠죠. 그것에 대한 어떤 적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창조성, 이제 옛
양식이지만 현재에도 창조되고 있다라는 그런 창조성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제 이 우한용 선생님께서 시조를 꼽은 것은 아주 이제 적절해 보입니다. 이 과거 문학 양식 중에서 현재 계승되고 또 창조되고 있는 것은 창작되고 있는 것은 시조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조라는 서정 양식, 즉 무시간적 속성을 지니는 서정 장르 중에서도요, 역사적 변모 과정을 거쳐서 현대일까지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는 시조란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 감정 등을 한국어로 잘 형상화할 수 있는 한국 문화, 국문학자 최재서 선생의 정의였었는데요. 이것을 이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로 치사 선택될 수 있는 그러한 장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우한용 교수님께서 이제 이 시조 장르가 처음 만들어진 고려 말 초창기 시조가 지닌 특성에서부터 16, 7세기 그 유학자들의 이념을 정형화된 형식으로 양식화해서 표상하는 과정까지 두루 살펴본 것은 이 시조라는 문학 양식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오는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 사상을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양식 그리고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조가 그 고전 양식이고 또 옛날부터 이어져 온 그러한 장르긴 한데요. 이것이 단순히 이제 박물관에 그 박제가 된 유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속촌의 그 골동품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창작되면서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또는 현재 창작되고 있는 K문학으로서의 그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종자, 이 종자라는 표현은 아까 이 장르 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됐습니다.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해결되어야 될 숙제가 남았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숙제 해결 과정에서 곤란함, 그리고 이 그 문학가들 의 어떤 힘겨운 노력, 열정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일제강점기에 이 시조문학을 둘러쌌던 논쟁, 그리고 가람 이병기 선생이 그 난초의 미학을 통한 그 현대적인 감각의 제시, 시조를 현대화시켰던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가람 선생님의 시조 혁신론, 뭐 가고파 등으로 유명했었던 노산 이은상의 그 음악성 높은 시조들, 그런 창작, 그리고 또 이제 그 혁신으로는 뭐 양장 시조를 전개했다거나 하는 그런 시도들, 뭐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그 숙제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이고 힘겨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전에 서정 장르 중에서 이제 향가, 뭐 고려가요, 가사, 한시 이런 것을 제치고 단연 이 시조를 특히 이제 현대 일제 시대 때부터 현대일까지 재발굴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일, 그리고 현대 시조로의 어떤 혁신, 이제 예컨대 이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었던 그 백호 임재와의 어떤 주거받음, 아니면은 뭐 이방원, 정몽주의 주거받음, 이러한 어떤 그 소위 이제 수작이라고 얘기하는 대화주의, 그러니까 이제 주고받는 데서 오는 그러한 표현 또는 전달 방식,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창으로, 가곡창이나 시조창으로 불려지던, 창으로 불려지던 노래 가사에서 현대의 그 쓰고 읽는 그런 시조로의 변화, 또 혁신하게 되는 이제 뭐 계기라든가, 아울러서 이제 현대 시조기 때문에 현대인 어떤 감수성을 표현한다라는 그런 과제, 아울러서 특히 이제 현대에서도 사실 시조는 조금 주변적이긴 했었는데요. 서정 장르 중에서도 이걸 탈피해서 이 대중화된 현대문학 장르로의 어떤 확산, 이런 것이 이제 과제이자 문제겠지요. 이제 제기되겠죠. 이 교수님께서 이 발표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능서화라는 작품을
통해서 언급했었던 그 시조의 기본형을 유지하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통 시조의 전통에서 벗어나 보자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런 어떤 시도로서 또 능수화를 직접 읽어주시고요. 이 한국 문학의 대표 주자인 시조가 지닌 두 측면, 즉 유지한다는 이 지속성과요, 양식의 유지, 그리고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이 전통 탈피, 여기서 창조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조가 현대 시조이며 동시에 한국 문화의 대표 양식이 되는 그러한 이 두 가지 이 측면, 기본형의 유지와 기본 양식의 유지지요. 또 하나는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변화, 이 부분이 현대적 시조 그리고 한국 K 리터러처, 한국 문학의 대표 양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뭐 저로서는 이 시조의 그 현대화 그리고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양식으로서의 또는 형식으로서의 시조로서 이해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걸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писатель романов и профессор из Сеуль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아, 통역 됐습니까? 네, 바로바로 통역할 테니까 음소거 해놓고 통역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1부 그 주제 발표 6주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